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해인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분주해지고 기분도 조금 더 들뜨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파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네. 행사 분위기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어느덧 2019년도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매일매일 특별하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별일 없이 무사하게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국시대에서는 재밌고 특별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은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동 성당에서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졌습니다. 보통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활용하지만 이번 공연은 내부의 천정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성당 내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빨리 만나볼게요. 건물을 도화지 삼고 빛의 물감 삼는 특별한 공연이 전동성당 안에서 펼쳐집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 지금 만나보시죠. 말을 잃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요. 전동성당 빛이 있으라. 전주 한옥마을 초입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동성당. 전교를 위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지 올해로 130년째 이르는데요. 호남 지역 서양식 건축물 중 가장 크고 또 오래된 근대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전동성당이 130주년이나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호남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성당입니다. 그래서 사적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동성당은 비잔틴 양식을 가미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해서 어머니다운 온화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구현해냈다고 그럽니다. 이 호남 지역이 또 풍요로운 지역이잖아요. 신앙 면에서도 풍요로운 지역, 그래서 어머니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서울의 명동성당을 세운 푸아넬 신부의 설계로 완공까지 무려 23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본당의 터를 이곳으로 삼은 이유도 특별합니다. 신부님,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 계셨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는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견성인 야고보, 이분들은 복자죠. 이분들이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한국 최초 천주교 순교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건립한 건데요. 일제가 허문 풍남문 성벽에 돌과 흙을 더해 성당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동성당 1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교의 역사, 그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는 그 의미,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성당의 아름다운 건물 양식은 현대에 이르러 영화와 드라마 속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에게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 문화재와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죠? 여기는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빛이 통과해야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인간 자체로는 그 빛을 낼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전동성당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면서요? 130주년을 맞이해서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 있잖아요. 그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해서 이곳에서 그 빛의 향연,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의 평안함, 위로도 받아가고 가시면 좋겠고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동성당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라, 이야, 어떤 공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둔 이날은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뜨겁게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
평소에 더 살벌하죠. 미디어 파사드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건축물 구조 그대로를 스크린 삼아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영화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대규 대표와 전동성당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동성당 외벽과 풍남문에 선보인 공연이 이번 공연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외관을 캔버스로 하셨는데 이번엔 내부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점이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거 있으셨나요? 프로젝터를 여러 개를 쪼개서 쏴야 되는데 저희들이 3D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 대한 실측과 설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측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좀 많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전동성당 내부 점검도 밤 늦도록 이어지는데요. 성당의 천장과 벽에 42대의 프로젝터 영상이 겹쳐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입이 지금 근질근질한데 그 다음은 스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첫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의 부지런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기다려서 표를 받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설레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전동성당 본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4년간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 기술이 집약된 미디어 아트쇼. 이곳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보려고요. 공연은 로마의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이미지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사랑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말을 잃을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The evolution and the war part, let's say that this was very touching.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롭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동성당에서 이렇게 멋진 영상 작품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악도 너무 좋고 영상도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오늘 공연 네. 보면서 정말 넋을 놓고 봤어요. 저 침 흘릴 뻔했잖아요, 네. 진짜. 아니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이틀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올해는 이틀밖에 못 보는 이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 전동성당 미디어 쇼 공연이 상설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나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언제든 이 공연을 찾아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130년간 우리 곁에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 전동성당. 이곳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빛의 공연이 앞으로 전동성당의 의미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려한 빛의 옷을 입은 전동성당 잘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웅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전동성당이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개방된 건 130년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내년부터는 이 네. 공연이 이제 상설로 바뀐다고 합니다. 전동성당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 공연 꼭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당진으로 감성 충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미술관도 감상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도 할 수 있는 당진으로 지금 출발할게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찬바람과 함께 절로 쓸쓸해지는 계절. 움츠린 몸과 마음을 녹이고 방전된 감성을 충전하기 위해 당진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면 가끔 외롭고 쓸쓸함도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이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빨리 들어가 볼까요? 온기를 찾아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빌딩 숲이 아닌 자연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 눈길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아미미술관입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해 미술관으로 새로이 탄생한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건물 외관부터 전 반해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박계호 관장님이 고향인 당진에 와서 아틀리에로 26년간 사용하다가 2011년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돼서 오픈했고 올해로 7년차 미술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술관 하면 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 위치한 작은 폐교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빈티지한 느낌과 또 관장님이 심은 나무, 넝쿨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예쁜 식물원 같은 미술관이 됐습니다. 아미미술관은 젊은 작가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전시는 셀피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자화상을 통해 작가의 정체성과 숨겨진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도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 작품에 써있는 강력하게 박혀진 문구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최근에 많은 작가들이 텍스트를 회화 안에 끌어들이는데요. 이 작가님 또한 회화 안에 텍스트를 강력하게 씀으로 해서 작가의 작품 세계와 철학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텍스트 또한 회화 이미지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발전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술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오롯이 감상하며 나에겐 어떤 새로운 모습이 숨어 있는지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누구나 SNS 활동을 하고 상당히 친숙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이번 특별전에 초대된 최하진 작가의 작품이 일러스터로서 동화 작품이 또 이렇게 SNS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품들이 걸려 있어요. 고객을 만나고 초상화를 그려주고 또 일러스터로서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요즘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미는 프랑스어로 친구를 뜻하는데요. 이름처럼 어렵게만 생각했던 예술 작품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 아미미술관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미술관이 풍기는 이미지가요, 굉장히 평온하고 푸근한 분위기를 풍겨서 마음의 휴식을 얻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오셔서 꼭 감상해 보세요. 예술 작품들로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 이번엔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제철을 맞아 당진을 뜨겁게 달군 오늘의 메뉴! 충청남도의 대표 향토 음식 바로 개국지입니다. 와, 이렇게 푸짐한 음식은 처음이에요. 보니까 재료가 해산물부터 안에 뭐 여러 가지 채소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탄생한 요리예요? 섬지방에서 이제 김장 남그고 남은 그 파지도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와 해산물과 같이 넣어서 겉절이 김치 담그듯이 간장게장에 남은 그 국물 가지고 젓국을 만들어서 이제 끓였던 탕입니다. 충남 당진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해산물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 갯가에서 나는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충청도 해안가의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개국지. 맛이 어떨까요? 잠깐만.
이 김치가 들어가서 혹시 김치찌개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전혀 김치 맛은 안 나고 시원한 꽃게탕. 근데 더 시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꽃게탕 국물보다 조금 더 시원하고 얼큰한? 와, 요 김치는 이렇게 쪽쪽 찢어가지고 먹어야 또 제맛이니까. 쫙 해서. 젓갈 대신 게를 넣어 삭힌 개국 간장을 이용하는 개국지. 구수하면서도 진한 감칠맛을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겉절이 김치까지 더해져 시원하고 칼칼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다. 요 싱싱한 해산물들만큼이나 요 배추도 아삭아삭 씹히는 게 식감이 너무 신선해요. 개국지의 하이라이트! 찬바람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꽃게는 물론 빨갛게 잘 익은 흰다리 새우까지 입안에 바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개국간장을 이용했지만 김치가 비린내를 잡아줘 전혀 비리지 않고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국물 한 모금에 속까지 따뜻해지니 가을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 어리굴젓을 얹어서 정말 흠뻑 빠져서 먹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공기 뚝딱 해치웠습니다, 여러분. 이 당진에서 먹을 수 있는 이 묵은지와 꽃게의 꿀조합, 여러분도 꼭 맛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또 당진의 멋을 찾으러 가봐야겠죠? 당진이 간직한 또 다른 감성 충전소를 찾아 향한 곳은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신리성지입니다. 조선시대 병인박해 때 신부와 신자들이 순교한 유적지로 천주교 선교사들의 비밀 입국처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 이 신리성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이렇게 아주 큰 건 아닌데 주변이 다 논이라서 더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저희 신리성지는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자 공동체 400여 분의 신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곳이 저희 신리성지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종교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푸른 눈의 신부들. 신리성지에는 그들의 삶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리주교가 거처했던 곳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리성지를 통틀어서 이 집이 어쩌면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신리성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 사셨던 400여 분의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도 하시고 교리 공부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신부로서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조선교회 역사도 정리하시고 또 최초로 한글로 된 교리서를 편찬하시고 인쇄 작업도 함께 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움이 부족해도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평등해야 한다. 종교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와 희생이 서린 신리성지. 와, 이야, 진짜 멋지다. 가혹한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열매일지 순교자들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이곳에 올라오니까요, 이 신리성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도 이 쌀쌀해지는 계절에 몸과 마음에 따뜻한 힐링이 필요하다면 당진으로 놀러오세요. 아미산자락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자리한 아미미술관.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몸을 녹여준 충남의 향토 음식 개국지. 그리고 선교사들의 뜻깊은 희생을 만날 수 있는 신리성지까지. 희로애락이 담긴 당진에서 감성 충전 100% 완료했습니다. 네, 당진나들이 잘 만나봤습니다. 아까 전주 성당에서도 순교의 역사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 당진에도 신리성지라는 중요한 천주교 성지가 있었네요. 네, 지금은 아름답게 잘 가꿔진 신리성지에 이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여행객이나 사진 작가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저곳에 이 눈이 수북하게 쌓이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되는 그런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술관 자체가 너무 아름답던 아미 미술관도 있었는데
있었고요. 겨울철 별미로 손색이 없는 뜨끈한 계곡지까지 겨울철 감성여행지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농민들도 살맛나게, 소비자들도 살맛나게 하는 광주의 로컬푸드 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겐 든든한 판로가 되고요. 소비자에게는 든든하게 믿고 살 수 있는 판매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주시 반남면에 자리한 월현마을. 땀 흘려 키운 귀한 농산물이 많은 이곳에 요즘 신바람이 분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농산물을 수확하느라 바쁜 월현마을 베테랑 농사꾼 이영자 어머님. 어머니 지금 뭐 수확하시는 거예요?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 네. 뭐예요? 하얀 브로콜리. 오, 그거 얼만큼이나 지금 재배하고 계세요? 150평. 어머니는 150평의 밭에서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을 기르는데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성으로 키운 귀한 작물들입니다. 어머니 오늘 그럼 몇 시부터 일하신 거예요? 3시부터요. 3시요? 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도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또 얘들이 왔을 때 애기들 학비도 주고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고 이 나이에 누가 어디서 오라가겠어요. 재미를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채소를 키우니까 더 잘 자랄 수밖에요. 와, 진짜 싱싱함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딴 채소를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어머니 지금 이거 싣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팔로 가야지. 싱싱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수확하자마자 소비자들한테 파는 건데요. 자, 그럼 어서 팔로 가볼까요? 도착한 곳은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이 많은 곳이죠. 우리 어머니도 새벽부터 딴 농산물을 들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양배추 팔러 오셨네? 네, 뭐 갖고 오셨어요? 나는 무 팔러 왔어요. 무가 참 예쁘네. 이거 양배추도 엄청 싱싱하고 좋구만요. 하나 잡숴볼래요? 네. 각 가정에서 먹을 양만큼 소포장도 직접 합니다. 가격도 농민이 정하는데요. 오늘은 브로콜린 1,500원 받으면 되겠네. 그러고 멋지게 우메. 너무 많이 뽑았다. 당일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작물을 매장에 진열하는 것도 농민이 직접 한다고 하는데요. 맛있겠다. 현재 이 로컬푸드 직매장엔 500농가가 정성껏 키운 작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여기 사진 왜 붙어 있는 거예요? 농산물을 안 좋게 길러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면은 이 얼굴이 욕을 먹지요. 그러기 위해서 농산물도 싱싱하고 그것이 저농약으로 해서 싱싱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려고 여기다 사진 걸어놨습니다. 직접 키운 농산물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곳에선 제철 채소는 물론 과일도 만날 수 있는데요. 향긋한 딸기가 나왔네요. 무농약으로 맛있게 만든 딸기 납품하러 왔습니다. 많이 팔아야죠. 네, 최대한 많이. 우리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영세 소농들이기 때문에 대량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품목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소비자에게는 아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농가는 그에 따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직매장이 되고 있습니다. 밭에서 직접 오니까 싱싱하고 뭐 풍성하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싱싱한 거 사 먹으니까 좋아요. 이게 좋아. 내가 이걸 구매함으로써 농촌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잖아. 그리고 나는 싸게 사서 좋고 농촌분들이 여기서 농사지어가지고 갖다 파니까 좋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자주 와요. 물건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싱싱하고 예쁘고 믿음직스럽고 농산물 싱싱한 농산물 많이 사주세요. 동이 채뜨기 전인 이른 시각, 부지런히 움직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불편하신 농가를 위해서 순회 수집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시면은 그 농가분들이 어떻게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물건 안 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순회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특하신지 맨날 가면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부터 수확한 농산물이 한가득인데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네. 어제 잘 왔나? 잘 팔려갔네. 예쁘게 잘 받는 우리 어머니도 팔러 오셨네요. 순회하니까 우리가 직접 안 가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좋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로컬은 여기 와서 순회해 가지고 가니까 비용도 안 들고 또 간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로컬이에요. 판로도 열어주고 찾아오는 서비스까지 해주니 인기 만점. 이렇게 순회 수집을 하며 거둬온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농산물 상태에 따라 꼼꼼하게 선별하고 분류한 뒤에 다양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데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로컬푸드를 적극 애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는 한 구내식당을 찾아가 볼까요? 식사 시간이 한창인데요. 직원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우리 농민들이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것 같아서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 이용해서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고요. 맛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죠.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곳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고요. 이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선 회사에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또한 이곳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이 되고 상생을 하고자 저희가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 지원 활동도 하는 등 기부 활동 등을 통해서 나눔 행사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농가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영세농도 살맛 나고 소비자도 살맛 나는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매 끼마다 김장김치 한 포기씩 꺼내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식당에 가도 갓 담근 김장김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엔 김치냉장고가 워낙 발달을 해서 김치의 맛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용하기 전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옹기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전통 옹기에 담겨 있는 발효 과학이 알려지면서 지금도 이 옹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런 옹기를 무려 6대째 가업으로 잇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6대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네. 사실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경북 무형문화재 정대희 옹기장과 함께 우리 전통 옹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느려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혼이 살아있는 옹기가 그 주인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수십 번 변하도록 묵묵히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독군 정대희 씨가 있습니다. 무려 6대째 전해 내려오는 그의 옹기 외길 인생 함께 만나보시죠. 국제 슬로우시티 경북 상주시 이안면 느림의 미학을 만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제25호 상주 옹기장. 빼곡이 들어선 옹기 사이로 오늘의 주인공 정대희 씨 등장. 6대째 가업을 잇는 옹기장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상주 옹기장 정대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옹기 만드는 정대희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 옹기. 투박한 듯 섬세하게 옹기의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요 자리에서가 한 60년 넘었을 거라요. 그때는 이제 내가 6대니까 뭐 대충 해도 한 300년 된다고 보면 되지. 사실상은 몇 대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밝기 전거만 이제 한 30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윗세대부터 옹기를 빚기 시작한 세월만 무려 300년. 6대째 내려오는 옹기 짓는 일은 그에게 있어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놀이터가 흙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공간에서 그냥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거기 지금 이래 평생을 가고 있어요. 전통이 살아있는 그의 손길은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갑니다. 때론 엄한 스승으로, 때론 인생의 선배로, 때론 한 여자의 남편, 아버지의 모습까지 서로 의지하며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에게 정대희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항상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옹기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잘 안 될 때 아버지 모습 본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대희 씨의 옹기. 집을 짓듯이 천천히 숯불을 피워가며 시간과 흙의 조화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 바로 쌓으려면 일이 않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피우는 기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말라가면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지요. 독을 짓는다 합니다. 손길 하나하나 정성 가득 담아 어느새 반죽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하지만 모양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바로 가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죠. 3개월 동안 수분을 말리며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해봅니다. 이 독을 지금 이제 이래 만들면은 3개월 정도 있어야지 가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0% 수분이 빠져야 되거든. 그래서 수분이 빠져야지 폭발을 안 하지. 수분이 있는 채로 가마에 들어가면 폭발하기 때문에 완성품이 되려고 하면은 만들어서 3개월 동안 건조해서 또 한 15일을 거쳐야 되니까 그건 4개월 정도 돼야지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지, 독이.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흙이었겠지만 장인의 손끝에서 작품으로 태어난 옹기. 잿물을 바르는 것 하나 역시 전통 방식 그대로. 시중에 파는 유약을 바르면 쉽게 광택을 낼 수는 있지만 옹기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 방식 소나무 잿물을 이용해 숨쉬는 발효가 옹기를 완성해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옹기를 하면은 유약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잿물이라고 그래요. 잿물이 다른 게 아니고 재를 삭힌 물이 잿물이라 해요. 그럼 소나무를 떼서 나온 그 재와 약토하고 섞어서 삭히는 거지, 발효시키는 거지.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발라서 이제 그 온도가 1200도 이상이 가야지 그 재가 녹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재가 녹아내리면서 어떤 뭐 유약 칠한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옹기에는 그 약토라고 그래, 약토. 곡선엠이 자랑하는 볼록한 옹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이 곡선에는 조상들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열을 고르게 받아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발효와 저장에 탁월하다는 말씀. 서들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이게 뭐 공정을 빨리 한다든가 이러면 다 깨져요. 건조도 자연 건조를 안 시키면은 강제적인 건조에는 다 깨져버려요. 흙과 불, 장인의 손길과 시간이 함께 빚어내고 있는 명작 옹기. 가득 쌓인 소나무 장작 옆 연실로라고 불리는 전통 가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날 며칠 밤새 불을 떼고 기다려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무형문화재의 작품 옹기가 세상 빛을 볼 수 있다고 하죠. 흙가마에서 굽으면은 옹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집이라기보다도 좋은 옹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전통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요즘 뭐 전기가마라든가 어떤 가스가마 뭐 이런 것들이 현대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해가지고는 어떻게 장을 뭐 담아보고 이래 많은 소비자들 이야기가 그거하고 옛날 그 전통 방법으로 했는 항아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장독대 가득 줄지어선 옹기.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고즈넉하고 푸근해지는 옹기만의 특별한 매력. 따뜻한 방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따뜻한 방에서만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옹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거든. 우리가 천지조화가 음양으로 되어 있듯이 옹기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발효에 탁월한 기지. 여기도 옹기, 저기도 옹기, 고개 돌리는 곳마다 옹기 가득한 그의 작업장. 단지, 항아리, 푼주, 자배기, 반상기, 뚝배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옹기는 때려야 뗄 수 없다고 하죠. 요게 이제 국그릇, 밥그릇, 뭐 창그릇 여기 있는 것들, 뭐 접시, 또 차 마시는 그릇. 이제 이거를 손님들이 자꾸 해달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구색을 갖추고 해요 하는데 써보시면 아주 좋아요. 이게 밥이 잘 안 씻고 끓는 물을 덜어 부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도 되고 또 음식을 담아놨을 때 똑같은 그릇이라도 사기나 유리보다 이게 오래 가요. 부패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손님들이 써보신 분들은 또 사러 와요. 옹기장의 정대희 선생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 비단 옹기만이 아니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어울리는 옹기 차도구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옹기 소재인데 아름답다. 만들어낸 옹기도 만들어낼 작품도 무궁무진. 거칠지만 부드럽고 투박하지만 섬세한 그의 옹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옹기란 곧 운명이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흙만 만지다가 또 여기서 끝나니까 운명일 수밖에 없지. 앞으로 계획은 옹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 있는 전부 작품들이 거기에 쓸 이제 작품들이거든. 그래서 뭐 팔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있고 내가 이제 그동안 평생 동안 했던 것들이 다 실리가 있지. 이거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 변화무쌍한 세상 속 묵묵히 흙과 불로 느림의 미학을 짓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상주 옹기장, 벽토 정대희 선생.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작품 세계 속 그의 손끝에서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대희 선생과 옹기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옹기를 만드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숨쉬는 그릇 바유, 용기라고 하잖아요. 도자기는 빚는다고 표현하지만 옹기는 왜 짓는다고 표현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옹기를 이용해서 항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기와 다구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 옹기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 겨울이 되면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바로 얼음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얼음 낚시에도 나름의 노하우와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얼음이 꽁꽁 얼어가는 화천천. 올 겨울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축제를 앞두고 그들이 떴습니다. 초가리 꽝 어벤져스 3인방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강원도에 겨울 축제가 시작되는데 얼음판에서 낚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꽝 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 마리라도 더 잡게 30분이라도 얼음판 위를 더 빨리 뜰 수 있게 그 비법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이도 잡고 어른도 잡고 올겨울 당신의 손맛을 책임질 얼음 낚시 비법 대방출. 빨리 메모 준비하세요. 해마다 방문객이 늘어가는 겨울축제 천국 강원도.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지만 겨울축제의 백미는 뭐니 해도 얼음 낚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잡혀야 재밌지.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야 잘 잡히나요? 겉에서는 하나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그물이 4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잘 잡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끝부분이 이제 회유성이라서 그쪽에서 낚시하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약 낚시터가 더 낫나요? 일반 낚시터가? 예약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을 저희 사람이 한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커트를 하는데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오시다 보니까 그 현장보다는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더 그 잡는 거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포인트를 배웠으니 이제 채비를 알아볼까요? 얼음 낚시 용품 중에서 어느 거를 사면은 꽝을 안 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가시면 오전 피딩이라는 게 있어요. 산천어가 먹이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메탈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를 방류하잖아요. 네, 방류 타입. 네. 방류한 다음에는 어떤 걸 잡아야 돼요? 방류 때도 마찬가지로 메탈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사용하시기는. 산천어가 공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메탈 미끼가 좋다는 말씀. 색깔과 무게는 여러 가지를 응용해 보시길 추천해요. 먹이 활동 시간이 끝나면 산천어의 경계심이 커지기 때문에 원미끼로 바꾸는 게 좋다는데요. 이거는 지그헤드라는 거예요. 바늘에다가 납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바늘에 웜을 이쁘게 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정 가운데에다 바늘을 꽂으셔서 쭉쭉 빼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끼시고 낚싯줄이 이렇게 세로로 가야 돼요. 위로 이렇게. 그래서 산천어가 먹이를 먹으러 왔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산천어가 못 먹겠죠. 그런데 원미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 중에 뭘 골라야 산천어가 좋아할까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컬러 한 가지는 버블건 컬러입니다. 이 버블건 컬러 2인치입니다. 2인치 버블건 컬러. 예, 고기가 물었을 때 이물감이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금방 뱉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특급 추천 채비입니다. 사장님이 알려준 비법이에요.
웜을 반 잘라 여기서 꿀팁 하나. 웜을 튜닝한다. 이렇게 자르셔서 화천 낚시가게 바늘을 사장님이 끼는 거예요. 전수해준 특급 비법이라는데 튜닝은 낚시꾼 마음. 길게, 짧게, 또 가로로, 세로로 자유롭게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미끼의 섬세한 움직임. 그런데 이래도 안 통할 땐 어떡하죠? 산천어가 먹으러 왔을 때 흔들다가 위로 확 흔들어줘요. 위로도 빼줘요. 그러면 산천어가 화가 나서 다시 돌아와서 미끼를 깔 때가 더 많아요. 미끼를 먹을 때가. 산천어, 니들 이제 보니 아주 다혈질이구나. 어쭈, 지금 나 갖고 놀았어? 내놔. 그런데 말입니다. 낚시하는 자세가 천차만별입니다. 눕는 사람도 있고 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아유, 이분은 교신하시네. 메탈 치실 때는 과감하게 액션 세게 주시고 그때는 물속을 안 봐도 돼요. 웜 같은 걸로 물속을 보시면서 얼음 속 보시면서 꽃을 잡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산천어 낚시 노하우 이제 잘 아시겠죠? 올겨울엔 구경만 말고 손맛 제대로 느껴보세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 꽁꽁 축제장입니다. 산천어 지금 잘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를 배우고 왔는데 그러면은 송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송어는 콩고물에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입맛은 아는데 손맛은 몰라가지고. 송어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손맛이 굉장히 좋은데 잡기가 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송어한테 받은 상처가 상당히 커요. 지금까지. 송어는 산천어와 달리 좀 잡는 데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지만 와서 꽝을 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어는 초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특유의 손맛과 입맛으로 사랑받는 송어. 그래서인지 요즘 겨울 축제장마다 송어 얼음 낚시가 인기인데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산천어 축제장은 되게 많이 가봤는데 송어는 한 번도 낚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송다리라고 들어가지고 왔는데 송어 낚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산천어는 어떤 쇳덩어리가 조금 빨리 지나다닐 때 그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송어는 유일하게 미끼를 뱉는 어종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자기도 뱉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작은 고무 재질의 실리콘 재질의 이런 소프트웜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네. 의심 많은 송어를 속이기 위해 진짜 물고기처럼 나오는 웜 미끼들. 하지만 송어는 무턱대고 삼키지 않는다고. 먹고 배틀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었다라고 해가지고 바늘을 딱 치면은 뱉고 가요. 근데 얘가 물었다가 뱉는 와중에 얘를 안 치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는데 이때는 무는 순간 틀어버립니다. 제가 이걸 이 정도면 거의 연기 수업. 이거 밀당 잘해야 되는 거죠. 송어야, 너 너무 튕기는 거 아니니? 너무. 하지만 이런 송어도 먹이 활동 시간에는 산천어와 비슷하단 사실. 이렇게 잘 보이는 메탈 미끼로 활발하게 움직여주세요. 방류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금속성 재질의 미끼로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덤벼요. 여기서 잠깐! 축제 기간 중 언제 가느냐에 따라 낚시법이 또 다르다는데요. 개장 초기엔 어떤 미끼를 쓰나요? 그때는 저희가 보통 5cm 정도의 2인치 웜을 많이 써요. 2인치? 큰 거. 사장님이 오랜 경험으로 알아낸 송어들의 컬러 취향. 얼음 밑에서 볼 때 특히 잘 보이는 세 가지 색깔인데요. 낮 시간엔 햇빛에 반짝이는 커다란 금박도 효과가 좋다는 거 명심하세요. 나중에 축제가 중반이 되고 한 2주가 흐르고 이때는 진짜 손톱만한 미끼가 있어요. 괜히 송어의 달인이 아닙니다. 이진섭 사장님은 직접 웜 미끼와 낚싯바늘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약간의 크기 차이, 무게 차이가 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 2인치 같은 경우는 요 큰 바늘을 쓰는데 그 이하들은 좀 바늘이 작아져야 돼요. 근데 얘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쓰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이렇게 껴도 되고 한 마디를 잘라버리면은 조금 짧아지고 더 작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축제장이 이렇게 있어도 평창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만 회유를 해요. 그 송어 역시 회유성 어종으로 가장자리 포인트가 유리하다는 사실. 명당 차지하려면 빨리 가야겠죠? 일찍 일어나는 강태공이 송어를 잡는다.
남들이 잡는 거 구경해가지고 제가 늦게 왔으니까 거기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랑 같은 라인을 쫓아가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흔들면은 그래도 잡습니다. 밑으로도 가고 피딩 타임을 놓쳐도 축제장에선 몇 번의 찬스를 더 만날 수 있으니 바로 방향 타임. 방향해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처음에는 들어온 구멍을 중심으로 회전 반경을 넓혀 나가다 15분쯤 지나면 사방으로 퍼져 가장자리를 따라 회유하게 됩니다. 15분 안에 빨리 승부를 봐야 되겠네요. 뒤늦게 다 떠나간 구멍 노려봤자 소용없어요. 방류를 했을 때 방류한 고기를 노릴 때는 바닥에서 5cm만 띄면 됩니다. 가능한 바닥 쪽으로 네. 가면 되나요? 예. 그럼 낚싯대는 어떤 걸 고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짧은 건 짧은 대로, 긴 건 긴 대로 장단점이 있다는데요. 크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낚싯대를 잡는 사장님만의 파지법. 그렇죠. 그렇게 잡죠. 앞으로 흔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오, 총 잡듯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흔든다라는 생각을 주고 조금만 흔들어 보십시오. 꿀. 요 손가락으로 짧게 빨리만 준다라고 하면은 꼬리가 더 파지법을 빨리 바꾸는 움직이거든요. 것만으로도 웜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고 얼음 구멍을 편하게 보면서 낚시할 수 있다는 거. 역시 다리는 다르네요. 팔이 편하게 이제 휘는 게 또 한 가지, 낚싯대 길이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알고 보면 과학적 원리와 두뇌 싸움이 어우러진 온가족 겨울 레포츠 얼음 낚시. 추운데 왜 안 잡힐까 고민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미리 예습해서 짜릿하고 멋진 추억 낚아보세요. 네, 산천어부터 송어까지 얼음 낚시 공략법 알아봤습니다. 밀당도 해야 되고요. 장비 선정도 고심해야 되고요. 낚시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낚싯대 뭐 대충 이렇게 하나 툭 걸쳐놓고 세워라 내오라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살짝 두통도 왔었습니다. 네, 그래도 얼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꿀팁 중에 꿀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올 겨울에 얼음 낚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날 행복한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